낡은 등산복에 다 해진 운동화, 그리고 김밥 냄새가 솔솔 나는 가방까지. 제가 그저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제 정체가 들통날까봐 심장이 어찌나 조마조마하던지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슥 훑어보더라고요. 뭐야, 웬 아줌마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시우 중사,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조카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요. 그러자 김진철이 큰 소리로 비웃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 있던 이도영 중사도 피식 코웃음을 쳤죠.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하계회인 줄 아세요? 특전사 진급 심사를 아무나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박시우? 그 빽도 없는 고아 녀석 말이군요. 어차피 떨어질 게 뻔한데 뭘 보러 오셨대?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정말이지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김진철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김밥이나 놓고 그냥 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보나마나 짐 싸서 나갈 놈인데. 이도영이 또다시 비웃음을 흘렸죠. 아줌마는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세상의 진급이 실력으로만 되는 줄 아세요? 어림도 없죠. 돈도 있고 빽도 든든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박시우처럼 부모 없는 고아 출신은 더더욱 힘들어요. 누가 뒤에서 밀어주겠어요? 실력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김진철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우리 시우한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가시라고요. 돌아서서 가는데 등 뒤로 저를 비웃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박시우도 참 불쌍하다. 불쌍해. 그러게 말이야. 실력은 좋은데 빽이 없으니. 쯧쯧. 한계가 뚜렷하지. 감히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좋아. 너희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대 안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함께 말이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끝까지 부디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분명 행복한 일이 생기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하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 위에서 반짝이는 별 2개, 빛나는 장군 제복 대신 낡아빠진 등산복을 꺼내 입었죠. 군복을 입은 지 어언 30년.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니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이모가 되어야 해. 오늘은 사랑하는 조카 시우의 진급 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하윤이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군인의 길을 걷는 조카에게 자신의 존재가 혹여나 짐이 될까 단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이모 덕을 봐선 안 돼. 그래서 시우는 이모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평범하고 다정한 이모로만 알고 있었죠. 하유는 정성껏 싼 김밥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무려 12줄. 시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어요. 다 해진 가방에 도시락을 소중히 넣고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묶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평범해 보이겠지? 제7공수 특전여단 정문. 위병소 앞에서 하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철조망과 총을 든 무장한 병사들. 지난 30년간 익숙하기만 했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 병사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저 박시우 중사 이모예요.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요. 하유는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며 대답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분증을 건네는 순간 하유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라도 아주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서요. 다행히 병사는 이름만 대충 확인하고는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김진철 상사님 민간인 방문자입니다. 위병소 안에서 건장한 최고의 상사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하윤을 위아래로 아주 노골적으로 훑어봤어요. 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은은하게 풍기는 김밥 냄새. 김진철의 입가에 비열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뭐야, 웬 시골 아줌마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시우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김진철이 아주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유치원 하계회라도 되는 줄 아세요? 그것도 박시우? 그 백 하나 없는 고아놈 말입니까? 하윤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김밥이나 놓고 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그놈은 짐 싸서 나갈 테니까.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도영이 피식 코웃음을 쳤어요. 아줌마는 모르시나 본데 요즘 세상에 진급이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고 백도 있어야죠. 아, 정 참관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좀 비싸서 그렇죠. 한 50만 원 정도? 하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들 봐라. 썩은 비리의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이 부대에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네?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일부러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에이, 아줌마도 참. 그냥 해본 소리예요, 농담. 됐고, 빨리 가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서로 곤란합니다. 김진철이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정말이지 굴욕적이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럼 이 김밥이라도 우리 시우한테 좀 전해주시겠어요? 김밥 아줌마가 왔다 갔다고 잘 전해는 드릴게. 이제 그만 가보쇼. 이도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김밥 도시락을 건네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어요.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박시우도 참 불쌍하다. 그러게 말이야. 실력은 좋은데 백이 없으니. 쯧쯧. 한계가 명확하지. 부대 밖으로 나온 하윤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정말 그런 거라면. 하윤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니야. 아직은.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대 안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레펠 훈련 준비? 오늘은 특별 심사가 있다. 하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레펠 훈련. 로프 하나의 의지에 아찔한 절벽을 내려가는 아주 위험한 훈련이었죠. 특전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김진철과 이도영이 나누던 대화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그리고 돈과 백 이야기. 혹시 시우를? 하윤은 다시 부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정문이 아닌 후문 쪽으로 향했죠. 그곳 담장을 따라 조용히 걸으며 안을 살폈습니다. 멀리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높은 절벽에 로프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저 로프 뭔가 이상한데? 하윤의 눈은 평범한 일반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최정예 특수부대를 지휘해온 그녀에게는 아주 작은 이상 징후도 선명하게 보였죠. 수많은 로프 중 단 한 개의 로프가 유독 낡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시우. 하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바로 그 낡아빠진 로프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서는 이도영이 무언가 지시를 하고 있었죠. 안 돼. 저건 너무 위험해. 하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로프는 훈련 중에 반드시 끊어질 거야. 그리고 시우는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지금 내 정체를 밝히면 시우의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야. 이모 백으로 진급했다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 테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 시작. 병사들이 일제히 로프를 잡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우야, 제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조카의 생명이 위험한 이 순간 내 정체가 들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윤은 담장을 따라 훈련장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곧 아주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윤은 부대 후문 근처 작은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30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철조망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는 움직임. 지난 30년간의 특수부대 경험이 온몸에 완벽하게 배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유는 즉시 커다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김진철이었어요.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죠. 잠시 후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슬그머니 나타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 상사님 가져왔습니다. 한 부사관이 두툼한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하윤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죠. 김 중사는 500만, 박 중사는 700만. 좋아, 전부 다 맞네. 김진철이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윤의 주먹이 다시 한번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것은 명백한 금품수수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심사는 확실한 거죠? 당연하지. 내가 심사관 중 한 명인데. 그리고 이도영 그 녀석도 우리 편이야. 김진철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박시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걘 실력이 워낙 좋아서. 한 부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진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새끼 오늘로 끝이야. 하윤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감이 맞았어요. 정말로 이 악마 같은 놈들이 시우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레펠 훈련 때 사고가 좀 날 거야. 로프가 낡았거든. 물론 어디까지나 우연한 사고겠지?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완벽한 거야. 누가 의심하겠어? 훈련 중 사고는 뭐 종종 일어나는 일이니까. 김진철이 비열하게 씩 웃었습니다. 하윤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들은 정말로 시우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돈을 바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시우가 사라지면 다른 애들한테도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겠지.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야. 어느새 다가왔는지 이도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이제 곧 하이라이트입니다. 박시우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이 악마들을 전부 체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해. 하유는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발밑에서 바삭하고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야? 누구 있어? 이도영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하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건가? 야, 가서 확인해봐. 김진철의 명령에 부사관 하나가 하윤이 숨은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하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았어요. 지금 나가면 정체가 들통나.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오면 그대로 발각될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상황. 레펠 훈련 중 사고 발생. 멀리서 급박한 방송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윤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시우야. 뭐야, 벌써? 이도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젠장. 빨리 가자. 현장을 확인해야 해. 김진철과 부사관들이 급히 훈련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들의 뒤를 따라갔죠.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우의 안전만이 중요했어요. 훈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로프가 끊어졌다. 구조대는 어디 있어? 의무병, 빨리 의무병 불러.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쳤어요. 절벽 중간, 한 병사가 간신히 바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로프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죠. 하유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시우가 아니야, 다른 병사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했으니까요.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구조 작업 시작해. 현장 지휘관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분의 로프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 멍하니 서 있지 말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절벽에 매달린 병사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었어요. 하유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저 위치에서 바람의 방향, 절벽의 각도. 순간적으로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30년의 경험이 그녀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있었죠? 안 돼. 더는 못 참겠어. 하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민간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경계병이 막아섰지만 하윤의 서슬퍼런 눈빛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어요. 내가 지휘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 평범한 시골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뭐라고요? 아줌마가 뭘 안다고. 닥치고 내 말 들어요. 하윤이 일갈했습니다. 그 엄청난 기세에 모두가 놀라 입을 떡 벌렸어요. 30방향 큰 나무에 예비 로프를 고정해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고 있으니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야 한다. 명확하고 정확한 지시가 떨어졌어요. 2명은 밑에서 안전매트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로프를 잡아당길 준비를 해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 해요? 빨리 움직여요. 저 병사가 떨어지길 기다릴 겁니까? 하윤의 호통에 병사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일사불란하게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죠. 로프 던질 사람, 힘이 가장 좋은 사람으로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 제가 하겠습니다. 건장한 병사 하나가 나섰어요. 좋아. 목표는 저 병사 오른쪽 1m 지점. 바람을 계산해서 살짝 왼쪽으로 던지도록. 하윤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잘 쓰인 교과서를 그대로 읽는 것처럼 완벽했어요. 하나, 둘, 셋. 로프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졌어요. 잡았다. 절벽에 매달려 있던 병사가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당겨. 급하게 하면 다시 놓칠 수 있으니 침착하게. 하윤의 침착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몇 분 후 병사는 무사히 땅을 밟았어요. 성공했다. 살았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녀는 끊어진 로프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죠. 이건 인위적이야. 로프가 끊어진 단면이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날카로운 도구로 손상시킨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기, 아줌마는 대체 누구? 현장 지휘관이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하윤은 대답 대신 김진철을 찾았어요. 그는 구석에서 이도영과 무언가 소곤거리고 있었죠. 너희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시우 중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윤이 물었어요. 박시우요? 아직 차례가 안 됐는데요. 그때 이도영이 다가왔습니다. 아, 박시우 차례는 바로 다음이었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났으니 훈련은 일단 중단해야. 아니요. 하윤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대신 모든 장비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뭐라고요? 아줌마가 무슨 권한으로? 제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하윤은 장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죠. 그리고 시우가 사용해야 할 로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역시나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하윤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로프의 중간 부분이 아주 교묘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이 로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도영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치는 것을 하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죠. 하윤이 손상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써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별거 아니라고 하다니. 하윤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줌마, 뭔가 좀 달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지휘를 하지? 로프 상태도 한눈에 알아보고 보통 내기가 아닌데? 김진철이 다가와 이도영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이제 그만 좀 나가주시죠. 민간인이 너무 오래 있으면 곤란하다고요. 그래요? 하윤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증거 보전이요. 찰칵찰칵 손상된 로프를 여러 각도에서 찍기 시작했어요. 김진철과 이도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여단장님 오신다. 모두 차렷. 누군가 외쳤습니다. 병사들이 급히 정렬했어요. 멀리서 어깨에 별 하나를 단 윤태준 준장이 걸어오고 있었죠.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힐까? 아니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윤태준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니까요. 그 순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준 준장이 다가올수록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태준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알아본 듯 했어요. 두 사람은 30년 전 사관학교 동기였으니까요. 아니, 이게 누구? 태준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하윤이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 눈빛으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태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민간인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박시우 중사의 이모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하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태준이 병사들에게 지시했어요. 이분을 정문까지 안전하게 안내해드려라. 잠시만요. 이도영이 나섰습니다. 여단장님, 이 여자가 멋대로 훈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지휘까지. 지휘?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방금 구조 작업을 이 여자가 제멋대로. 구조는 성공했습니까? 그야. 네. 성공했습니다만. 그럼 됐네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도영은 깨갱,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훈련 재개한다. 다음 박시우 중사. 김진철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잠깐, 장비 점검은 확실히 했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김진철이 자신있게 대답했죠.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쓸 세로프도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여단장님, 하윤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뭔가 더 하실 말씀이라도? 혹시 제가 훈련을 참관할 수 있을까요? 조카라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태준은 하윤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특별히 허락하지요. 단,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과 이도영의 얼굴이 보기 싫게 일그러졌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시우가 장비를 착용하고 절벽 앞에 섰어요. 늠름한 모습이었죠. 하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느새 저렇게 컸구나. 12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던 아이. 이모,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중사가 되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시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작. 김진철의 신호와 함께 시우가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윤의 두 눈은 오직 로프에 고정되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죠? 10m, 20m, 30m. 순조롭게 하강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읍. 시우의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로프가 크게 흔들렸어요. 시작됐구나. 하윤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로프가 아주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 이상한데? 옆에 있던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시우 중사, 상태 보고하라. 훈련 감독관이 무전으로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상. 있습니다. 로프가. 시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치익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으아! 비명과 함께 시우가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40m 높이. 그대로 떨어지면 즉사였습니다. 안 돼! 하윤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거리였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우가 추락하면서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옆으로 세차게 뻗은 나뭇가지를 온 힘을 다해 붙잡은 거예요. 크악! 엄청난 충격에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시우야. 하윤이 소리쳤어요.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아무 의미도 없었죠. 구조팀은 대체 어디 있어? 태준이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어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시우가 매달린 곳은 절벽 중간의 돌출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접근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헬기를 불러. 시간이 없어. 저 나뭇가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하유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구조하겠습니다.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아줌마가 무슨 수로? 이도영이 비웃으려 했지만 하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비 로프를 집어들고 너무나도 능숙하게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현장에 있던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 아줌마 대체 뭐야?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하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고리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로프를 단단히 고정한 뒤 그대로 절벽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이런, 미친. 김진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윤의 몸이 공중에서 완벽한 포물선을 그렸어요. 오직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동작이었죠. 순식간에 20m를 하강한 하윤은 가볍게 절벽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벽을 타고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미처럼 날렵하고 정확했죠.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이야? 병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주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어요. 역시 서하윤이야. 30년이 지나도 실력은 여전하구나. 1분도 채되지 않아 하윤은 시우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모? 시우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괜찮아. 이모가 왔어. 하윤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이모가 어떻게 여기에? 나중에 전부 설명할게. 지금은 올라가는 게 먼저야. 하윤은 재빨리 시우에게 안전벨트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로프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윤은 시우를 자신의 몸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며 함께 올라갔죠. 절벽을 오르는 내내 시우는 이모를 쳐다봤습니다.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평소에 알던 다정하고 따뜻한 이모가 아니었죠. 냉철하고 강인하고 그 누구보다 믿음직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절벽 위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하다. 성공했어.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시우가 안전하게 땅을 밟자 하윤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죠. 당신, 대체 정체가 누구요? 현장 지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 쏠렸어요. 평범한 시골 아줌마가 보여준 실력은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도 하기 힘든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윤은 대답하지 않고 김진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김진철 상사. 하윤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이 로프 당신이 준비한 거죠? 직설적인 질문에 김진철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무슨 2번 연속. 똑같은 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윤의 눈빛이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2번 다 로프 사고라니. 병사들이 수군거렸죠. 그때 윤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훈련 중단, 전원 집합. 우렁찬 목소리에 병사들이 신속하게 모였어요. 그리고 태준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순간 하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윤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칼같이 차렷 자세를 취했죠. 이분은 잠시 숨을 고른 태준이 하윤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서하윤 소장님이시다. 순간 훈련장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우르르 하는 엄청난 경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울렸어요.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장군의 위엄을 담고 있었죠. 편히 쉬어. 조용하지만 모두를 압도하는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철과 이도영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했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김진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평범한 이모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라니. 이 이모가 소장님?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윤이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 시우야. 일부러 숨겨서. 왜 말 안 했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이모의 그늘이 아닌 오직 너의 실력으로. 하윤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선이 김진철과 이도영에게로 향했죠. 윤태준 준장. 예 소장님. 즉시 헌병대를 호출하고 이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태준이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단호했습니다. 예, 군단장님, 서하윤입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에서 대규모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각 특별감찰팀 투입을 요청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보고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윤이 다시 김진철을 바라봤습니다. 김진철 상사, 이도영 중사, 앞으로 나오시죠.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아까 그 봉투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김진철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게 훈련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당신들 짓이겠죠? 하윤의 목소리는 시베리아 벌판의 바람보다도 차가웠어요.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댐이 터진 듯 여기저기서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요. 300만 원을 냈는데 진급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김진철 상사가 돈을 내지 않으면 절대 진급할 수 없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도영 중사는 심사 점수를 멋대로 조작했습니다. 하나둘 나오던 증언이 어느새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윤의 눈가가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이렇게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봤단 말인가.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한 부사관이 대답했어요. 최소 3년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갈수록 액수가 커졌습니다. 박시우 중사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을 이었죠. 그래서 표적이 된 겁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놈은 저들에게 눈엣 가시였으니까요. 하윤의 주먹이 다시 한번 꽉 쥐어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도착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신속하게 뛰어내렸어요. 김진철 상사, 이도영 중사를 군영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대장이 영장을 제시했죠. 그 외 연루자들도 모두 연행하십시오. 하윤의 지시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진철이 끌려가며 악을 썼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 위에도 더 큰 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조사받으면서 전부 다 말하시죠. 하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남은 병사들은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하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7공수특전여단 전 장병에게 고한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계급은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일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하윤의 시선이 시우에게로 향했어요. 박시우 중사처럼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다. 시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가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부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가장 깨끗한 부대로. 충성.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별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 부대 금고에서는 수억 원의 비자금이 발견되었고 조작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윤태준 준장도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죠. 미안하네 하윤. 태준이 쓸쓸히 웃었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하윤이 담담하게 위로했죠. 저녁 무렵 하윤은 시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모와 조카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이모, 아니 소장님. 그냥 이모라고 불러. 여기서는 그냥 내 이모야. 하윤이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이모가 장군인 거. 시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네가 백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어. 하윤이 시우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오늘 네가 보여준 그 침착함.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야. 추락하는 그 순간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나뭇가지를 잡은 것. 그게 바로 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하윤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네 아버지도 특전사였단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사였지. 시우가 놀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들은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특전사? 그래. 그리고 넌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어. 오늘 그걸 증명했잖니. 하윤이 시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와서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시우도 이모를 힘껏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멀리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어둡고 썩어 문드러졌던 제7공수 특전여단에도 이제 새로운 아침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피해자 27명, 관련 비리 금액 8억 원. 군사법원의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었어요.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최민석은 징역 7년, 정태영은 징역 5년, 나머지 연루자들도 각자 죄의 경중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윤은 법정 뒤편에서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잘못된 길에 빠진 젊은이들이 그저 안타까웠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에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어요. 청렴하기로 군내에 소문이 자자한 최연수 준장이었죠. 첫 훈시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곳을 전군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강한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투명한 진급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외부 감사관이 심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죠. 익명으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대 전체의 분위기였어요. 이제 돈이 아니라 실력이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인정받는다. 병사들 사이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급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심사장에 선 시우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공정했으니까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죠. 사격 시작. 탕, 탕, 탕. 모든 탄환이 정확하게 정중앙을 꿰뚫었어요. 화생방 훈련, 방독면을 쓰고 뛰는 시우의 동작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전술 지휘평가,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주었어요. 심사관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런 엄청난 실력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니. 비리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박시우 중사, 상사 진급을 명함, 합격. 심사장에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시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과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은 거죠. 일주일 후 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하윤 소장의 특별 강연이었어요.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윤이 단상에 올랐어요. 군복을 입은 그녀는 위험이 있었지만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군인의 명예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조카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죠. 하윤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시우를 찾았습니다. 가난했고 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부디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당장은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결국에는 정직이 승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병사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그들은 희망을 보았으니까요. 6개월 후 제37기 특전부사관 최우수 교관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최우수 교관 박시우 상사 이름이 호명되자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우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꼿꼿한 자세, 자신감 넘치는 표정.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미래입니다. 참모총장이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객석에서 하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시우야. 정말 잘했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시우가 하윤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보셨어요? 당연하지. 정말 자랑스럽다, 내 조카. 하윤이 시우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어요. 이제야 제가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군인이자 진짜 스승이 됐네? 이모, 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보여주신 그 정직함 덕분에. 아니야. 하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돈과 유혹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잖니. 둘은 나란히 부대 안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모, 제7공수특 전여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시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최근 종합평가에서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어요. 가장 깨끗한 부대라는 영광스러운 별명도 생겼고요. 그래? 정말. 정말 다행이구나. 하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깊은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부대. 이제는 다른 모든 부대의 모범이 되었어요. 이모. 응.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게요. 꼭 이모처럼요. 시우의 다짐에 하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바라던 모습일 거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분 좋은 봄바람이었죠. 제7공수특전여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한 땀만이 진정한 명예를 만든다. 그 아래를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득 품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희망찬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윤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깨끗하고 더 강한 군대를 위한 진짜 시작.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새로운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고 썩어 문드러졌던 부대가 완벽하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제7공수 특전여단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뿌린 정직의 씨앗은 영원히 남아 빛날 것 같았어요. 봄은 그렇게 왔습니다. 찬란한 희망과 함께. 재밌으셨나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분명 행복한 일이 가득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